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면서 재건축 단지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거리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조합 분담금의 변화인데 먼저 김성훈 기자가 재건축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입니다. 이미 이주가 완료됐고 철거가 진행 중인데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내려가면서 조합원 부담이 늘게 됩니다. 이주에 앞서 조합 측은 3.3제곱미터당 3,500만 원대의 분양 가격을 기대했지만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2,200만 원대까지 분양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조합 측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평형당 많게는 2억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한 심리가 지금 많이 조합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가 개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마 퀄리티 낮추는 그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분담금 폭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분양 방식을 바꾸자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선분양 대신 후분양을 추진하려던 일부 재건축 단지 중에는 다시 원래대로 선분양을 추진하려는 것도 등장했습니다.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남구 삼성동의 이 재건축 단지 조합도 원래 계획했던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선회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추가 분담금이 생긴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동의하지 않겠죠. 선분양이 되면 바로 해서 9월 중순까지는 다 공고가 나갈 것 같고요. 조합원 분담금이 1억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서초구의 이 단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내 재산 국가에서 뺏어가는 거 재산도 지내지만 내가 안 봐야 될 손해를 보게 해주는 거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논란과 혼란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반면 정부가 민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시사한 시점부터 서울 강남의 신축 아파트 몸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미 지어진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건데요. 이 소식은 강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은 지 3년 된 서울 잠원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며칠 전 이사를 왔다는 집주인에게 이곳을 택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8월 8일에 입주했고요. 재건축 상대로 지금 규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 아이들 키우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안정된 감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가격은 지금 재건축해가 들어가는 건물하고 한 2, 3억대? 2016년에 준공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이 아파트도 지난달 22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를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을 보면 지은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는 0.02% 상승에 그쳤지만 준공 5년 이내 아파트는 0.09%나 올라 큰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6월 말 국토부 장관님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관련 언급 이후로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는 보합세 및 일부는 하락세를, 일부 지역에서는 신축 단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건축 대신 신축 아파트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최근 한 30일 이내에 재건축 단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 단지를 구입해야 되는지 문의 전화가 수십 건 정도 있었어요. 며칠 전에도 이쪽 재건축 아파트를 매도하시고 잠원이나 반포에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신 경우도 몇 건 있었습니다. 한편 이 같은 가격 상승세에 대해 국토부는 신축은 재건축에 비해 기대할 수 있는 시세 차익이 크지 않아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네. 그런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앞으로 분양가가 낮아진다면 어쨌든 청약을 하러, 분양을 받으러 몰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길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신축 아파트값 상승은 어차피 나중에 분양으로 사람들이 쏠릴 거기 때문에 좀 단기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던데 맞는 말입니까?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더 싸지면 당연히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너도 나도 분양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이에 따라서 경쟁률이 크게 올라간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지난 2009년 상한제 시행 당시 분양한 은평 뉴타운 2지구를 보면
최고 106대 1의 경쟁률에 청약 커트라인은 60점을 넘겼습니다. 예. 올해 서울 분양 커트라인이 30점대 초반이었다는 점에서 감안하면 상한제 이후에 경쟁률이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한제 이후 분양은 자금 여유가 있으면서 또 가점도 상당히 높은 소위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청약 기대감이 점차 떨어지면서 기존 새 아파트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축 아파트 가격이 뭐 이미 상승세를 타고 있긴 합니다만 더 여기서 오른다고 봐야 됩니까? 새 아파트 희소성이 꾸준히 커져왔다는 점을 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데요. 서울에서 준공 5년 이하 아파트가 지난 2005년 약 35만 호에서 2017년 18만 호로 절반 가까이 줄었거든요. 이렇게 희소성이 커진 가운데 신축을 택하는 경우가 늘면서 가격도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경쟁력 있는 신축률로 돌아서게 될 수 있다는 것. 강남권 외에 주요 부도심들, 주요 업무지구에서 가까운 곳들에 있는 역세권 새 아파트 중심으로는 가격이 오를 수 있겠고. 자, 이런 우려가 실제로 나오고 있는데 정부 이야기는 또 조금 달랐어요. 네, 정부 입장은 지난해 8.2 대책과 9.13 대책 등 대출과 세제 그리고 청약 규제가 이미 갖춰져 있는 만큼 이른바 풍선 효과 우려는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또 서울에서만 재건축 예정 공급 물량이 12만 3천 호나 되는데 이 물량이 기존 주택 수요를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분양 그리고 청약에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다자녀 특별 공급을 위해 허위 임신 진단서까지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적발된 사례 얼마나 됩니까? 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의 신혼과 다자녀 특공 당첨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 대상 3,300여 가구 중에서 모두 70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임신 진단서를 제출해 이 신혼과 다자녀 특공에 당첨이 됐지만 출산이나 유산 여부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부정청약자가 82명에 달했습니다. 또 점검 과정에서 위장 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18명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부정청약 의심자 등 중 그 7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요. 실제 부정청약으로 밝혀지면 형사처벌과 함께 주택 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최대 10년 동안 청약 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불법 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면 빈집이 생기는 건데 이 집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기존에는 투기과열 등 규제 지역에서 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 20세대 이상이면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에게 추첨 방식으로 그 외에는 지역 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특별공급 취소 물량은 해당 지역에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있는 예를 들면 신혼부부들에게만 추첨으로 공급을 해주고 일반 공급 취소분도 역시 해당 지역의 무주택 세대주들에게만 추첨을 통해 공급이 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계약 취소 주택 공급 방식 개정안을 내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부가 이렇게 분양 시장까지 규제하는 이유는 안정세를 찾는 것 같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이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대출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가계빚 문제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최근 대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류정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요즘 은행 창구에선 신용대출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살아나면서 대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자 신용대출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대출을 받는데 제한 사항이 많이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신용대출 쪽이나 마이너스 통장 이쪽으로 고객 문의가 증가하면서 대출 자체도 그쪽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에 854조 7천억 원으로 6월보다 5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가계대출 증가분을 들여다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 규모가 6월 4조 원에서 7월 3조 6천억 원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반면 신용대출, 주식담보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 대출은 2조 2천억 원 늘었는데 이는 올 들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입니다. 지난해에 여러 가지 대출 규제 정책을 했고 그 영향이 일부는 있겠죠. 기타 대출은 주택 매매 및 분양 관련 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폭이 이제 지난달에 비해서는 소폭 좀 늘어났습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요가 몰린 것도 신용대출이 증가한 이유입니다. 7월에 서초 그랑자이, 청량리 롯데캐슬 스카이 등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2만 4천 가구의 새 아파트가 분양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계약금 마련 등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다음은 한일 경제 갈등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다만 이번 메시지는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응책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먼저 문 대통령 발언 내용부터 정리해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대응하자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의지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국무회의 이후에 독립유공자들과 오찬 자리도 있었던데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열린 독립유공자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일본과의 경제전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역사를 성찰하는 힘이 있는 한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이후에 일본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는 오히려 세계무역기구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일본의 구체적 입장 표명과 정보 공개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먼저 오늘 대책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들부터 좀 정리해보죠. 네,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가 오늘 처음 열렸는데요. 오늘 회의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우선 대책위는 소대부품 특별법에 장비 분야를 포함한 소대부품 장비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9월 초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해외 기업 인수합병의 법인세 세액 공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 세액 감면, 연구개발 목적의 공동출자 법인세 세액 공제 등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는 내용도 있던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네, 이달 안에 소대부품 장비 산업에 대해 총 1조 6,578억 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기술개발 재원 등이 반영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소재 및 부품 장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크게 늘리고 더 나아가 혁신 성장을 위한 부분에도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국민연금도 일본 규제에 대응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재검토하겠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건데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지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전범 기업을 투자 목록에서 배제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만들고 있는 책임 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본 전범 기업이 투자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범 기업이라는 게 이제
그 올바른 그 정도를 가지고 기업 경영을 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기업을 배제한다 그러면 정도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하나의 어떤 그 지침도 생기겠죠. 다만 어떤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연금은 미쓰비시를 포함한 일본 정범기업 75곳에 1조 2,300억 원가량을 투자한 상태입니다. 일부에서는 역풍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 어떤 경우에 왜 국가가 불이익을 주는지 이런 부분 명확해야 되는데 매우 추상적인 개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소송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배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결정과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향후 일본의 대응에 따라 수출 규제에 이어 금융 규제까지 현실화될지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혐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일본 화장품 브랜드 DHC의 극우 방송에서 또다시 망언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독도를 멋대로 차지했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DHC 한국법인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이 DHC 제품 판매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한 헬스앤뷰티 매장입니다. 텅 빈 매대에 DHC 브랜드명만 붙어 있습니다. 제품이 있던 자리는 다른 제품으로 채워졌고 그나마 남아있는 제품도 눈에 띄지 않는 구석 자리로 밀려났습니다. DHC는 저희 동사 지침을 싹 볼 수 있어요. 매대에 지금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업계 1위인 올리브영은 제품 진열 위치를 변경했고 다른 업체들도 매장에서 제품을 아예 치우거나 신규 발주를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이미 중단돼 DHC를 검색해도 제품 정보가 뜨지 않습니다.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DHC. 소비자들은 각종 SNS를 통해 잘가요 DHC라는 해시태그를 붙인 게시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데도 DHC 방송은 또다시 극우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일본 자민당의 아오야마 시게하루 의원은 한국이 독도를 멋대로 차지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안부 문제 등을 놓고 일본이 먼저 싸움을 건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1951年から韓国は竹島を勝手に自分のものにすると。じゃあ竹島を取り返しに行くために韓国と争ったかというと全然争ってないですよね。口で言うだけですよね。 시게하루 의원은 또 한국은 사법 독립이 없는 나라라는 조롱 섞인 말까지 내뱉으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에 거액의 로비를 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DHC 코리아는 뒤늦게 공식 사과문을 내고 방송 내용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DHC 텔레비전에 혐한 방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면서 SNS 계정의 댓글 차단을 해제했고 모든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나흘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 등 기존 악재에 홍콩 시위 격화라는 추가 악재가 터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외국인 매도세가 좀 거셌다고 하던데 코스피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6.46포인트 하락한 1925.8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1,728억 원, 기관은 4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 중 외국인은 지난달 31일 이후 10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며 이 기간 동안 총 1조 7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홍콩 시위 격화로 국내 증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코스닥은 어땠습니까? 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42포인트 떨어진 590.75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은 845억 원, 외국인은 70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환율은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122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6원 오른 1222원 20전에 마감했는데 이는 2016년 3월 2일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이번 달 예상됐던 자동차 업계의 줄 파업이 미뤄지는 모양새입니다. 기아차에 이어 현대차도 파업 결정을 미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현대차 노조가 일단 파업은 미뤘는데 앞으로 행동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현대차 노조는 오늘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와 시기 등을 논의했는데요. 당초 예상됐던 파업을 결정하지 않고 내일부터 20일까지 사측과 임금 단체협약 교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 대내외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9일부터는 모든 특근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파업 여부를 논의한 기아차 노조도 파업 대신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올여름 완성차 노조의 파업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파업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화 기간에 노조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하면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에서는 노조가 파업 결정을 미룬 만큼 사측에 대한 협상력이 높아지고 향후 파업에 들어갈 경우 그 책임도 사측에게 미룰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노사 대화에서 현대차와 기아차 노사는 정년 연장안과 상여금의 통상임금의 포함 여부 등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주 52시간 제도 시행으로 노동시간을 어떻게 계산할지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일하는 사이에 비는 시간을 대기시간이라고 했을 때 이걸 노동시간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일하지 않고 휴식한 시간으로 볼지가 항상 문제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한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레일 네트워크스에서 셔틀버스 기사였던 윤모 씨.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회사 대표 광모 씨를 초과 근로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격일로 18시간 53분을 일해 법정 주당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했다는 겁니다. 1, 2심의 판결은 각각 무죄와 벌금형으로 엇갈렸습니다. 법원 판단의 쟁점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느냐, 근로시간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1심은 대기시간에 윤 씨가 실제로 근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에서는 대기시간에는 휴식뿐 아니라 주유, 세차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판결을 내고 사건을 다시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대기시간에 기사 윤 씨가 회사의 감독 없이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보낸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윤 씨의 전체 대기시간 중 30분 이상의 대기시간 6시간 25분을 근로감독이 없는 휴게시간으로 본 것입니다. 지휘 감독이 미치는 상황이냐 상황 따라서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대기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썼기 때문에 이에 따라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이냐를 놓고 진행 중인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휘감독 여부가 법원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독일 국채 금리가 정해진 기준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된 수익률을 준다던 DLS 상품에 대형 손실이 예상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이 상품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해서 현재 분쟁 조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자자 A씨는 지난해 하나은행을 통해 금리와 연계한 파생결합펀드 DLF에 2억 원을 투자했다가 7천만 원 가량의 손실을 봤습니다. A씨는 하나은행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위험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고 A씨와 같은 이유로 현재 총 4건의 민원이 분쟁 조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 원금 손실 발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이 상품을 권유해서 팔았다라는 불안전 판매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감원 주재로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들과 하나은행 측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불안전 판매 여부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불안전 판매 여부와 배상 금액 등을 확정해 합의 권고를 중지하는데 양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회부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 DLS와 파생결합펀드 DLF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1조 원가량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고 수천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면서 불안전 판매 논란으로까지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분쟁 조정 결과는 불안전 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분쟁 조정 신청이나 소송, 금융사들의 대응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손석구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예라입니다. 비가 와서 더위가 좀 시그러나 있는데 오히려 더 습해지고 더워졌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다시 확대 강화됐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 34도, 전주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렇게 푹푹 찌는 날씨는 열사병 위험을 높이는데요. 전국적으로 위험에서 매우 위험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충분한 휴식 및 수분 섭취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곳곳으로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중서부와 전라도, 경상 서부, 제주를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부터 흐려져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지역의 비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그 밖의 동쪽 지역과 제주로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제10호 태풍 크로사의 간접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현재 태풍은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15일에는 가고시마 북동쪽 해상으로 진입하겠고요. 16일에는 독도 부근 해상을 지나서 17일에는 일본 삿포로 부근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태풍이 가까워지는 15일과 16일 사이 동쪽과 제주도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 밤사이 열대야를 보이며 후텁지근하겠고 낮에는 폭염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찜통 같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뜨거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